지난달 10일 카리브해 해상 유조선에 미군 헬기가 접근합니다. 무장대원들은 밧줄을 타고 내려와 순식간에 갑판을 장악했습니다. As you probably know, we've just seized a tanker on the coast of Venezuela, large tanker, very large. What happens to the oil on that ship? Well, we keep it, I guess. 납포된 유조선은 제재 대상이 스키퍼고 적재된 원유는 약 200만 배럴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9월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격침해온 트럼프. 감시망이 마약 운반선에서 유조선으로까지 넓어진 겁니다. 급기야 납포 6일 후 베네수엘라 정부를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 해역을 오가는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한 전면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No blood for oil. 분노한 건 베네수엘라 국민도 마찬가지. 트럼프를 해적에 비유하며 봉쇄 조치를 거세게 비난합니다. Diciéndole a Trump que no se meta con nuestro petróleo. No estamos de acuerdo con su política de saqueo a la riqueza de nuestra nación.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은 세계 1위. 하지만 수출액은 40억 달러 수준으로 극히 낮습니다. 미국의 제재 때문입니다. 제재를 피하기 위해 선택한 건 그림자 선단. 400여 척의 선박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석유 수출을 늘려왔던 겁니다. Now what we see is another strategy and with it another tactic, which is to starve the regime of resources, to take away the money that it receives from basically illegal oil shipments to allies, including China. 봉쇄 선포 나흘 뒤 두 번째 유조선 센츄리스5를 납포, 세 번째 유조선까지 추격하며 경제적 압박을 지속하는 상황. Let go in Venezuela to force Maduro from power. Well, I think it probably would. I think it would be smart for him to do that. 트럼프의 개입은 온두라스 대선에서도 드러났습니다. 화제의 중심이 된 건 우파 정당 대선 후보 나스리 아스프라입니다. 대선 이틀 전 트럼프의 메시지. 아스프라가 당선되지 않으면 헛돈을 쓰지 않겠다며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를 밀어줍니다. 트럼프의 지지를 받은 그는 투표일 민심 굳히기에 들어갑니다. Los tepemesianos, los aranceles. Por eso debemos de luchar por tener esas buenas relaciones con Estados Unidos. 투표 전 아스프라의 지지율은 중도 정당, 집권당 후보에 밀린 3위. 당선이 유력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대선 결과가 당일에 나오지 못한 것. Se han confrontado dificultades técnicas. El sistema TREP. 결국 특별 재검표를 진행해 당선자 발표는 한 달 가까이 연기됐고, 성난 시민들은 일련의 과정들을 토대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대망의 결과 발표 날, 결국 아스프라는 상대 후보를 0.8%포인트 앞서 승리했습니다. 작년에 치러진 중남미 대선, 온두라스를 비롯 에콰도르, 볼리비아, 칠레에서도 우파 성향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지난 14일 칠레 대선, 승리자는 칠레의 트럼프로 불리는 안토니오 카스트였습니다. No nos pidan a aquellos inmigrantes irregulares que gastemos todos los fondos sociales. El que no cumpla la ley se tiene que ir. 불법 이민자 단속을 약속하며 트럼프와 유사한 정책 노선을 예고했습니다. 당선 후 처음 찾은 외국 정상도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이었습니다. Si hay una buena noticia es que la libertad avanza en toda Latinoamérica. ¡Viva la libertad, carajo! 일주일 뒤엔 에콰도르 노보아 대통령을 찾아 중남미 우파 결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This right-wing wave in the Hispanic world is due to your influence. We just had a good one in Honduras, as you know. I found out in Chile the person I endorsed, who was not leading, ended up winning quite easily. So I look forward to paying my respects to him. I hear he's a very good person. 그러니까 미국의 중남미 압박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이
트럼프 2기 국가안보 전략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네, 지난달 5일 트럼프 행정부 2기의 NSS라고 하죠. National Security Strategy가 발표가 됐는데요. 네. 이게 이제 NSS가 보통은 이제 미국 대통령이 임기 초에 내놓는 국가안보 전략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외교라든지 뭐 군사 그리고 뭐 좀 폭넓게 얘기하면 경제까지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어떤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또 흥미로운 것이 트럼프 1기 때도 그렇고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때도 그렇고 중국, 러시아, 특히 중국이 거기 중심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NSS에서는 이 서반구, 웨스턴 헤미스피어라고 하는데요. 서반구요? 네, 북미, 남미 그리고 이제 카리브해 전역 이걸 또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네. 여기를 이제 미국이 최우선 핵심 지역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서 불법 이민을 막고 그 마약 카르텔을 격파를 하고 그리고 제3세력이 여기에 와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한을 두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NSS의 서반구가 등장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만은 이렇게까지 우선순위를 두고 등장한 것은 조금은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네요. 생소하게 다가오거든요. 네, 이번 NSS에서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이 먼로 독트린 그리고 트럼프 코럴러리의 등장입니다. 예, 먼로 독트린은 아메리카 대륙에 유럽은 간섭하지 말라 하는 이렇게 선을 그은 19세기 미국 외교 정책의 근간인데요. 네. 트럼프 코럴러리는 이것을 트럼프식으로 재해석을 해서 군사력 동원까지 불사하겠다는 이런 뜻을 밝힌 거거든요. 전쟁부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 베네수엘라를 향한 압박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베네수엘라는 중남미 최대 규모 이주민 문제를 가진 국가고요. 영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마약 카르텔이라든지 중국과의 밀착까지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본보기 삼아서 중남미 지역 전반에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패권을 확실히 하려는 미국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특히 그린란드 특사 임명도 트럼프 코롤러리의 연장선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난달 21일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국가안보의 필수라고 하면서 루이지나 주지사를 그린란드 특사로 임명했습니다. 네.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별도의 특사를 임명했다는 그 자체도 논란인데요. 그럼요. 네, 특사로 임명된 루이지애나주 주지사는 외교 안보 쪽으로도 사실상 경험이 부족한 인사고 심지어 네, 예전부터 그린란드 미국 편입을 지지해 왔던 인물입니다. 네네. 결국 충성도 높은 친 트럼프 인사를 앞세워서 미주에 가까운 그린란드까지도 미국 영향력 하에 두겠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너무나 노골적으로 다가와서 좀 걱정이 되거든요. 궁금한 게 트럼프가 갑자기 왜 서반구를 이렇게 최우선 핵심 지역으로 지목한 건가요? 일단 이 핵심 자원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좀 눈에 보입니다. 네. 중국이 이제 히토리 공급을 통제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미국은 히토리라든지 리튬, 구리 같은 핵심 자원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린란드 같은 경우는 150만 톤 정도로 세계 8위 수준의 히토리 매장량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중남미 같은 경우는 핵심 자원의 보고인데요.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20%하고 전기차 배터리 제조의 핵심 광물이죠. 리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매장량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야. 그리고 이제 브라질은요. 중국에 이어서 히토류 매장량에 있어서는 세계 2위 정도죠. 네, 그야말로 자원의 땅이 중남미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장치라고 보는데요. 그동안 미국이 세계 보안관을 자처하면서 난 사이에 그런 1대1로를 앞세워서 중국이 중남미에 깊숙이 침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24년 양 지역의 교역액은 약 5,185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중국의 대중남미 직접 투자액은 147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네. 특히 첨단 제조업 등의 신산업, 미래협력 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네. 2024년부터는 1대1로 지원으로 지어진 그 페루의 창카이항에서 중국으로 가는 직항로가 운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브라질도 중국과 손을 잡고 브라질 대서양 연안을 잇는 남미 횡단철도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중국은 이렇게 중남미에 공을 들이고 있으니까 미국의 압박이 탐탁지만은 않겠어요. 네, 미국이 NSS를 발표하고 며칠 뒤에 중국도 중남미를 겨냥한 정책 문건을 내놨습니다. 네. 이른바 운명 공동체 구축 구상인데요. 2008년, 2016년에 이어서 9년 만에 나온 문건입니다. 네. 일방적인 강압 행위로 평화를 위협한다면서 미국을 비판하고 또 중남미 국가들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중남미 국가들의 입장입니다.
경제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강한 국가일수록 중국과의 관계를 쉽게 단절하기가 어려운 구조이거든요. 그렇겠죠. 예, 친트럼프 노선의 밀레이가 있는 아르헨티나 또 노보아의 그 에쿠아도르만 보더라도 여전히 1대1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는 무역과 핵심 자원의 공급을 미국으로 돌리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미국이 그만큼 중국만큼 투자를 할 것이냐? 네, 그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참 어려운 일이네요. 네, 근데 보셨다시피 중남미에 조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최근에 치러진 선거에서는 친미 정권들이 지금 이제 계속 들어서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중남미 쪽에 이제 선거들이 많습니다. 뭐 코스타리카, 페루, 콜롬비아, 브라질 같은 주요 국가들의 대선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특히 브라질 대선이 굉장히 주목이 되는 게 만약에 브라질에서 룰라 대통령이 패배를 하고 친미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면 지금 중국과 인도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신흥 경제연합이라고 할 수 있죠. 브릭스. 여기서 이제 B가 브라질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균열이 가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중국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남미 지역에서도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중남미가 미중 패권의 새로운 격전지가 되고 있네요. 이번 미국 NSS 보고서 내용에 가장 큰 충격을 입은 지역은 바로 유럽입니다. 미국은 문명 소멸 위기까지 거론하면서 강도 높게 유럽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지금 이 시각 유럽은 어떤 세해를 맞고 있을까요? 신년 행사가 열린 불가리아의 특파원 나가 있습니다. 불러보겠습니다. 김영우 PD 특파원, 불가리아는 몇 시간 전에 새해를 맞이했죠? 네, 이곳은 소피아의 독립광장입니다. 새해맞이 음악회가 끝났지만 아직도 거리 곳곳에는 여운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불가리아는 올해 평소와는 좀 다른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145년간 사용해온 자국 화폐 대신 유로화를 쓰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 불가리아 국민들은 유로존 가입을 계기로 나라의 위상이 올라가고 경제가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른 한편에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와 경제 주권을 잃게 된 것이 아니냐는 불만도 불거지며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달 Z세대 청년들이 주도한 대규모 시위로 불가리아 총리가 사임했습니다. 이후 혼란은 좀 가라앉았나요? 네, 지난 12월 청년들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시위는 2026년 예산안에 대한 반발로 시작됐는데요. 증세와 복지 축소에 대한 불만이 주요 원인입니다. 여기에 사회의 구조적 부패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분노가 겹치며 시위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전국적 시위로 로센 젤리아스코프 총리가 사임을 발표하며 내각이 붕괴됐고요. 조만간 조기 총선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고착되고 국정 동력이 상실된 가운데 화폐 교체까지 이어지며 불가리아의 정치와 경제가 짙은 안개 속에 빠진 상황입니다. 시민들이 이 새로운 통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향후 분위기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소식 고맙습니다. 그곳 날씨가 많이 추워 보입니다. 김영우 PD 특파원 잘 들었습니다. 불가리아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이고요. 인접국인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느덧 전쟁 이제 4년 차가 된 건가요? 빨리 끝나야 할 텐데 말입니다. 이제 끝내는 게 맞죠. 그렇죠. 네,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온 유럽도 이제 피로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달 24일이죠. 20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이제 평화안이 공개됐었는데 네. 기존 평화안은 이제 28개 항이었고 또 러시아에게 유리하다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에 수정안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안전 보장 그리고 전후 재건 그리고 경제 지원 방안 등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네. 그리고 며칠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또 잘 되면은 몇 주 안에 타결될 수 있다라고까지 말을 했는데요. 맞아요. 기대가 고조됐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지난달 29일이죠. 푸틴 관절을 향해서 드론 공격 시도가 있었다는 러시아 측 발표가 있으면서 분위기가 급냉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소행이라고 하면서 앞서 합의에 도달했던 그 협정을 재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반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거는 전형적인 러시아식 기만이고 거짓말이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 종전 협상이 탄력을 받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네요. 휴전은 또 다시 멀어진 분위기이네요. 네.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해온 유럽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유럽에서요,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놓고서 이제 의견 충돌이 있었거든요. 네. 이 동결된 러시아 자산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자는 이런 제안에 대해서 벨기에를 비롯해서 유럽의 일부 국가가 법적인 분쟁도 있고
러시아의 보복 등도 두려워서 이 반대표를 던진 겁니다. 네. 결국에 이제 유럽연합은요, 향후 2년간 900억 유로를 차관 형태로 지원하는 데 합의를 했어요. 네. 근데 결국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은 미국을 제외한 G7 국가들이죠. 이들이 이 리스크를 떠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장기간 끌고 가기에는 유럽 국가들의 부담이 눈에 띄게 높아진 겁니다. 그러네요. 앞서 말씀드린 NSS 같은 경우를 보면은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서운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요. 네네. 일단은 이제 분량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총 29페이지인데 그 중에서 2페이지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서방부나 아시아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적게 네. 할당이 되었거든요. 너무하네요. 내용하면서도 조금 불안하다 싶을 수 있는 게 러시아에 대해서 예전처럼 주요 안보 위협이다라고 규정하기보다는 관리를 해야 되는 도전 세력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수위가 확 낮아졌어요. 네, 그리고 나토 같은 경우도 이 동맹국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쪽에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들의 비전하고 부합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네. 유럽 입장에서는 만약에 급변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과연 미국이 우리와 함께 해줄 것인가 이거에 대한 불안이 좀 높아진 상태죠. 러시아가 좋아할 상황이라니 진짜 유럽은 충격이 클 수밖에 없겠어요. 네, 미국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결국 유럽 안보는 유럽이 책임져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국가안보 전략 NSS에서 이제 트럼프는 나토를 향해서 작년 6월에 있었던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GDP 대비 국방비 지출 5%를 지켜라, 약속 지켜라는 압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현재 이 목표를 어떻게 할지도 지금 설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또 여기에 더해서 지금 미국 국방부가 유럽 주둔 미군을 감축하고 유럽, 아프리카, 중동 이것을 하나의 국제사령부로 통합한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지금 유럽 내부에서는 자강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독일, 프랑스 여기서는 징병제를 부활하는 움직임도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2026년 유럽은 냉전 이후 어느 때보다 많은 국방비를 지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네요. 저는 정말 미국과 유럽은 늘 파트너일 줄 알았는데 영원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동맹의 종결이라는 말까지 들리던데. 그럴까요? 그렇게까지 극한적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무엇보다도 네. 유럽이 미국을 원하고 있거든요. 이 자국의 어떤 군사력을 증강시킨다고 하더라도 결국 미국만이 줄 수 있는 어떤 전략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게 꼭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돌이켜 보면은 작년 6월에 나토 정상회의에서 리처 사무총장이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 비도 맞춰주고 그래서 네. 배알도 없냐 뭐 이런 비판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기억납니다. 근데 뭐 안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반증이겠죠. 그래서 주어진 시간 내에 최대한 군사력을 끌어올리면서 또 미국과 함께 하려고 할 거고요. 다만 유럽 내에서도 이해관계들이 달라요. 안보에 관련해서 폴란드하고 스페인이 다르듯이 또 중지를 모으는 것도 좀 어려울 거다. 뭐 이런 이야기는 있죠.